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형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형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질환 주제 바로 알려주시죠. 관절은 그 연골과 그 주위의 뼈,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막으로 구성됩니다. 관절에서 연골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점차적으로 손상되거나 그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일어나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질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평소 자주 듣는 익숙한 질환이긴 한데요. 오늘 치료법까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우리 신체 어느 관절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건가요? 네, 우리 몸에는 약 100여 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 100여 개의 관절, 모든 관절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절에서 다 발생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면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그 무릎 관절이 그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부위가 되겠고요. 또 무릎 관절 외에도 체중 부하를 받는 척추, 그리고 발목, 고관절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이한 경우는 우리가 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평상시에. 그렇죠. 이 손마디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요즘엔 또 스마트폰 쓴다고 많이 움직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퇴행성 관절염이긴 한데 이게 또 관절염의 한 종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관절염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뉠 수가 있나요? 우리 관절염은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염증성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염증성 관절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다들 많이 아시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그 외에 염증성 관절염으로 강직성 척추염, 건선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은 노화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나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장기간 관절을 사용함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됩니다. 여기엔 당연히 노화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연령대, 그 성별, 비만 여부 등이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실제로 여성의 경우에 남성에 비해서 골밀도가 약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연령으로 봤을 때는 65세 이상이 전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비만인 분들도 그 관절에 체중 부하가 과하게 가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노출되기 쉽고요. 드물게는 그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그리고 기형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의 고위험군을 정리를 해보자면 65세 이상의 비만한 여성분이 가장 위험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질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당뇨나 혈압같이 본인이 앓고 있는 그런 기저질환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 다들 잘 아시는 그 결핵이라는 병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결핵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이런 그 결핵 이후에 발생하는 결핵성 관절염이 있는데 결핵성 관절염 때문에 그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퇴행성 관절염이 속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단 거대증이라고 하고 또 당뇨병 이런 그 내분비 이상이나 그 통풍이라고 하는 그 대사성 질환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연구 결과로는요, 그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적인 유전 경향이 있는 걸로 밝혀졌고요. 특히 이제 백인들한테서는 고관절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은 데 비해서 그런 걸 보면은 유전적 요인이나 인종 같은 게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왜 이제 오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다리가 O자형으로 이렇게 휘인 다리. 이런 다리를 가진 분들이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특히 동양인, 우리나라, 서양과는 달리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O자로 휘어지는 현상에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오다리의 원인은
양반 다리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그 특징적인 좌식 생활 때문이고요. 좌식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무릎 관절의 하중이 많이 가해지고 이래서 그 연골이 손상되고 관절염을 일찍 얻게 됩니다. 특히 무릎의 안쪽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면서 연골판 및 연골성이 잦고 무릎 관절의 변화도 가져오게 돼서 노년층의 관절염뿐만 아니라 40, 50대 그 젊은 층에서의 퇴행성 관절염이 증가하는 현상 역시 그 좌식 생활로 인한 O자형 다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나이, 그리고 성별, 또 유전적인 영향, 질병, 좌식 생활 등까지 원인이 아주 다양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그럼 증상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관절을 기계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기계가 이제 녹이 슬면 삐그덕삐그덕거리죠.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을 움직일 때 그 연골하고 뼈가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일 때 이제 뼈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뭐가 만져지죠. 없던 게 만져지게 되고 그리고 무릎 관절의 모양이 변형이 되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특히 저녁에 잠자기 전에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아무래도 연골이 다르니까 걷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 외출이 자제하게 되고, 더러는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증을 겪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붓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이제 붓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되면서 붓기가 발생하고 붓기로 인한 또 통증까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되나요? 이게 소리가 날 때 가야 되는 건가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관절염의 진행이 굉장히 진행됐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우리 초기 증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라고 혹시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뻑뻑한 느낌이 드는 거죠. 뻑뻑하고 약간 시큰거리는 느낌. 이것들이 이제 연골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자각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병원 가면 이게 진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퇴행성 관절염의 그 원칙적인 진단 툴은, 진단 기구는 엑스레이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엑스레이로 우리 관절의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관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골의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MRI 촬영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관절염은 워낙 치료가 힘든 병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병원을 좀 안 가시기도 합니다. 이거 치료 받는들 완치가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치료를 받지 않고 더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빠른 시간에 병원을 오셔가지고 그 초기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되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운동요법 이런 또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경우에는 관절이 망가졌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제 인공관절 수술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오셔서 치료받는 게 좋겠죠.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치료를 받으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치료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진행 상태에 따라서 좀 치료법이 달라지더라고요. 초기에는 일단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일단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 그리고 관절의 어떤 그 움직임을 보존할 수 있는 주사 치료, 그리고 체중 감량, 운동, 이걸 통해서 이제 관절이 가해지는 부하를 작게 해주는 그런 보존적 치료를 네. 그러니까 아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연골 손상 부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기 환자에게는 자신의 연골 일부를 떼어내어서 손상된 부위에 이식하는 자가 연골 이식술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손상 부위가 조금 더 넓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연골을 떼서 이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떼어낸 연골을 배양을 해서 양을 늘려가지고 결손 부위에 다시 이식하는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을 시행하는데요. 이런 연골 이식은 관절염 진행이 많이 진행되지 않는,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시는 거고 중기에는 이제 연골 이식술 같은 약간 시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시술로 들어가도 저희는 수술만큼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가 연골 이식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꺼번에 같이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자가 연골 이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부위에서 연골을 떼어다가 연골 손상 부위에 직접 이식하는 이제 한 번에 끝나게 되죠. 이런 자가 연골 이식술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떼어낼 수 있는 연골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연골 손상 부위는 크다. 이런 경우에는 자가 연골 이식술로 시행을 할 수가 없고요. 수술을 한 번 더 하는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을 떼어내서 그것을 이제 외부에서 배양을 해서 양을 늘려서 이것을 연골 손상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되는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이 있는데요. 초기 처음 말씀드린 그 자가 연골 이식술 같은 경우는 자기 연골을 떼는 거고 관절 내시경으로 절개 없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두 번째 말씀드린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은 아무래도 수술을 두 번을 해야 되거든요. 관절 내시경으로 떼어내고 배양을 한 다음에 이식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이식을 할 때 관절 내시경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관절에 절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식 후에 연골의 어떤 재생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식 후에 어떤 관절의 강직이라든지 약간 통증이라든지 이게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질병에 비해서 관절염은 정말 완치가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지 전문의 모셨으니까 전문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네요. 이제 다른 장기도 그렇지만 이제 한번 손상되기 시작한 관절과 근육은 스스로 회복이 아주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뭐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완치라는 건 없어요. 젊었을 때의 관절로 돌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나이를 거꾸로 먹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 치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런 관절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늘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다 그렇죠. 관절의 움직임으로. 그래서 관절염을 예방하고 손상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요. 초기 통증이나 증상이 느껴질 경우에 방치하지 말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완치 못한다는 말에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게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빨리 치료받는 게 그 방법 중에 하나니까 병원을 달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도 충분히 관리만 하면 진행을 늦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더불어서 예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다 겹칠 것도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체중 감량. 체중 감량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쪼그려 앉기와 같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자세를 피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뼈와 인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는 환자 수가 4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관절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형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